일본 2차 대전의 패전국, 20년도 안 돼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국제 경쟁력 지수, 디지털 기술력 등등등 한국이 우위. 이라크 해방 후 한국 경제의 역사는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역사. 때때로 추월해가는 역사. 지금부터 그 생생한 추격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해방 후 1950년대 무상 원조 시대 vs 한국 전쟁 특수. 한국의 무상 원조 시대. 해방 직후 한국의 경제는 바닥이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수탈만 당하고 해방이 되자 국내 일본인들은 돈을 들고 돌아가 버렸죠. 그나마 전기 공급 등 시설과 지하 자원도 북한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전쟁까지 터집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필리핀이나 가나보다 발전하기 힘든 최하위 후진국에 불과했습니다. 100년 안에 절대 일어설 수 없는 나라. 한국이 기댈 곳은 미국의 무상 원조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고 식료품, 의복, 의료품 등 생활 필수품을 얻었지요. 당시 설탕, 밀가루, 옥면 등을 많이 원조 받았는데요. 이를 가공해 완성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들이 모두 흰색이라 삼백산업이라 불렸는데요. 이들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며 제1재단과 제1모직 등의 회사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들이 이후 삼성그룹의 기반이 되죠. 한편 해방 직후 동동구리모를 만들던 라키 화학공업사가 화학소재 산업에 뛰어들고 한국 최초로 라디오를 만들며 금성사라는 이름으로 전자산업도 시작합니다. 이들이 오늘날의 LG그룹이고요. 현대 역시 해방 직후 자동차 정비소와 현대토건을 시작해 미래 대기업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답니다. 일본의 한국 전쟁 특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대패한 일본 역시 모든 기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이 일본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게 되면서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됩니다. 박격포, 소총 등 수많은 무기는 물론 군용 차량과 군복, 모포 등의 주문이 쏟아졌고 식품과 시멘트, 강관, 중장비 등 모든 분야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미쓰비시, 후지, 도요타 등 위기에 몰려있던 과거 대기업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산업 원재료와 기계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을 꾀하게 됩니다. 이렇듯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다시 호황을 맞게 되고 1950년대 후반이 되면 아시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960년대) 월남 파병과 경공업 시대 vs 월남 특수와 이자나기 경기. 한국의 월남 파병과 경공업 시대. 한국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정권이 들어섭니다. 이때 국가가 앞장서서 강력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데요. 당시 정부는 독일의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해 약 14년간 매년 5천만 달러가 한국에 유입됩니다. 베트남 전쟁의 군인도 파병합니다. 그 대가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을 지원받았지요. 또한 파월 장병들의 성금과 군수품 수출, 남베트남 건설 사업 참여 등이 이어져 10억 달러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민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한일 협정도 진행합니다. 그 결과 무상지원 금액 3억 달러와 차관을 제공받았지요. 이때 자금이 포항종합제철을 설립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날까지 풀리지 않은 한일 갈등을 남겨놓게 됩니다. 67년에는 최초의 수출공업단지인 구로공단이 준공되고 68년에는 최초 고속도로인 서울 인천 간 경인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경제 활성화와 수출에 커다란 기반이 되어주었고요. 초창기에는 섬유, 피역 등 진입장벽이 낮고 자본이 덜 드는 경공업 중심이었답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64년 1억 달러 수출을, 70년에는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합니다. 특히 10억 달러 중 10%가 가발이었다고 하네요. 일본의 월남 특수와 이자나기 경기. 한국 특수에서 쌓은 자본과 기술력은 60년대 일본 경기에 아주 든든한 기반이 되었지요. 이를 기반으로 1964년에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고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갖춘 신칸센이 개통됩니다. 이들은 전후 일본 경제 부흥의 상징이죠. 일본의 행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1달러에 360엔이라는 단일 환율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서구의 같은 제품보다 일본 제품을 싼 값에 내놓을 수 있었답니다. 그만큼 수출에 아주 유리했겠지요. 진짜 행운은 베트남 특수였습니다. 미국의 기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 적극 협조하면서 일본은 당시 군수물자는 물론 미국의 엔화 매입과 미군들의 개인 지출, 심지어 미국이 군수물자를 만드느라 부족해진 각종 전자제품과 철강, 공작기계,
헬리콥터 등 간접 특수까지 모두 얻게 됩니다. 한국이 파병으로 얻은 이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확보하며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죽하면 베트남 전쟁의 진정한 승리국은 일본이라는 말도 있었죠. 미국은 이 전쟁에 총알을 제공했고 일본은 물건을 팔았으며 한국은 피를 팔았다. 한국과 베트남을 짓밟으며 제국으로 성장했던 일본은 또 그렇게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아시아의 비극을 토대로 또다시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에 일본은 약 11.5%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데요. 이를 이자나기 경기라 부릅니다. 이자나기는 일본을 창조한 신을 말하는데요. 일본이 만들어진 이후 최고의 호경기라는 의미랍니다. 이 시기 국내 총생산이 크게 증가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며 이른바 동양의 기적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한강의 기적 vs 동양의 기적과 경박단수. 한국의 한강의 기적. 1970년에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우리나라를 위아래로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도 개통됩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자 1973년에는 식량 자급자족률이 100%를 넘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의 2배를 넘게 되죠. 고속도로가 계속 추가되면서 전국의 공업 단지들이 들어섭니다. 원구나 양말 등이 수출되었고 특히 70년대 중후반 삼성과 금성이 만든 컬러 TV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일본 제품보다 싸고 품질이 좋았기 때문이죠. 1976년 90% 국산으로 만들어진 포니 자동차가 첫 출고되고 에콰도르에 수출도 합니다. 중화학 공업화 선언을 하고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때 정부는 우선순위를 두어 전폭적인 금융 혜택을 지원했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의 삼성, 럭키금성, 현대뿐 아니라 성경, 상용, 한진 등이 재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중에 오일 쇼크로 힘겨운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일 가격이 오를수록 중동의 부는 넘쳐났고 정부와 건설사들은 중동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현대건설을 필두로 중동건설 특수가 일면서 78년 100억 달러라는 폭발적인 수출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그중 80억이 중동건설로 이룩한 것이랍니다. 한때 우간다 수준의 최고 후진국이었던 한국은 1974년에 이미 세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했으며 1978년에는 세계 17위 무역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20여 년 만에 일궈낸 이 놀라운 도약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답니다. 일본의 동양의 기적과 경덕단수. 일본의 단일 환율과 베트남 특수는 70년대 초까지 이어졌고 72년 일본의 경상흑자는 당시 OECD 국가 전체의 경상흑자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기술력도 빠르게 성장해서 1974년이면 일본 철강 생산력은 영국의 2배를 능가하고 설비 또한 크게 늘어 1978년 당시 세계의 대형 용광로 22대 중에서 14대가 일본 것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오일 쇼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요. 이때 조선 철강 화학 등 묵중한 업종에서 소위 경박단소로 불리는 가볍고 작은 상품 위주의 업종으로 전환해 나갑니다.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은 데다 빠르게 카피하고 응용하는 능력과 소형화하는 능력이 탁월한 일본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분야였죠. 이에 정밀 기계나 전기 전자 기계 등의 기계 산업이 발전하고 컴퓨터나 복사기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을 점령해 나갑니다. 카메라와 렌즈 등 광학 분야는 물론 시계, 피아노, 자전거, 오토바이 등 셀 수 없이 많은 상품들이 세계 시장을 장식해갔죠. 특히 자동차와 가전이 주력이 되어 74년에는 자동차 생산국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소형차와 소니의 워크맨이 미국 시장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달성합니다. 그야말로 세계 경제를 압도하는 성장이었으며 말 그대로 동양의 기적이었죠. 오늘날 일본이 세계 1, 2위를 뽐내는 수많은 품목과 상품들이 이때 자리 잡은 것이랍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민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됩니다. 일명 신3종신기라 불리는 자동차, 에어컨, 컬러 TV를 너도 나도 사들이며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1억 명이 모두 중산층이라는 의미로 1억 총중류라고 부르죠. 도시는 초고층 건물들이 빼곡이 들어서고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번쩍였죠. 풍요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답니다. (1980년대) 삼성의 도전과 삼저 호황 vs 버블의 시대. 한국의 삼성의 도전과 삼저 호황. 198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신군부가 들어섭니다. 신군부 정부는 그동안 방만해진 중화학공업을 통폐합하고 전자산업 육성에 공을 들입니다. 그 결과 각종 전자기술이 국산화되고 전자산업이 주력 수출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전자교환기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세계 10번째로 독자적인 통신 산업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는 이후 휴대인터넷 상용화 및 통신장비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됩니다.
무엇보다 1983년 삼성은 주위의 걱정을 뿌리치고 반도체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도전 10개월 만에 64K D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해내는데요. 이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메모리 반도체 개발이랍니다. 이때부터 반도체 최강국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 할 수 있죠. 오일 쇼크 등으로 난항을 겪던 한국은 8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3저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3저란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를 말하죠.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가치가 내리고 달러 가치가 내리자 각국이 저금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에 빌려온 외국 자본의 이자를 적게 낼 수 있었죠. 반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기름값까지 싸졌으니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며 더 많은 물건을 팔게 되는 대호황을 맞게 됩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12%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며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맞이하죠. 한편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올림픽 개최로 한국의 대외 이미지도 크게 상승합니다. 일본의 버블의 시대. 한국이 전자 산업의 국산화에 공들이던 80년대 이미 일본의 전자 제품은 소니의 워크맨을 필두로 세계 시장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역시 미국 시장을 압도해 버렸고요. 계속된 활황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막대한 자본이 쌓였지요. 하지만 그동안 일본 재기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미국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많은 달러를 탕진한 데다 일본,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매번 적자를 면치 못했지요. 이에 1985년 9월 미국은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의 경제 책임자들을 플라자 호텔에 집합시킵니다. 요즘 말로 G5 모임이지요. 미국은 이 모임에서 달러 가치를 내리고 상대국들의 화폐 가치를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당시 잘 나가던 일본과 서독의 화폐 가치를 올리는 게 포인트였죠. 플라자 합의 직전 1달러당 240엔이었던 엔화는 3년 후 1달러당 130엔까지 2배로 가치가 상승해버립니다. 엔화가 비싸지자 일본 기업들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값싼 제품을 팔 수 있는 한국 등이 수출 호황을 맞게 된 것이죠. 수출 감소 등 경기 둔화를 걱정한 일본 정부는 서둘러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리를 낮추어 줌으로써 기업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와 생산을 할 수 있게 도우려는 것이죠.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건설과 토목공사가 활발해져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 것이고요. 수출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이 쉬워지고 이자가 싸지자 기업들은 대출한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죠. 여기에 일본 자산가들은 달러보다 비싼 엔화와 낮은 금리를 활용해 미국의 부동산까지 사들입니다. 미쓰이 부동산은 뉴욕 맨해튼 6번가에 엑손빌딩을 샀고 미쓰비시 부동산은 뉴욕의 명물 록펠러센터를 매입했지요. 소니는 콜럼비아 영화사를 인수했고 마스시타는 MGM 유니버설을 사들입니다.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기업과 건물을 마구 사들이는 일본의 모습은 누가 봐도 번영을 구가하는 경제대국의 모습이었지요. 여기저기서 주식과 부동산으로 거금을 벌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여기에 혹한 기업과 중장년층이 대박을 꿈꾸며 자산시장에 모여듭니다. 이미 일본의 수출은 감소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일본 경제는 영원히 번영할 것처럼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GDP는 미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이미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있었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비정상적인 폭등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2.5%이던 기준금리를 1990년 12월 6%까지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금리가 폭등하자 주식시장이 먼저 폭락을 거듭하고 이후 부동산 시장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끝모르게 부풀어만 가던 투자 거품이 일시에 빵 터지며 일본 경제는 이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침체의 늪에 빠져듭니다. 일본 경제의 투자와 자산, 미래가 모두 거품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순간에 빵 터진 바로 이 시대를 버블 경제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세계화와 IMF vs 잃어버린 10년. 한국의 세계화와 IMF. 1987년 6.29 선언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이후 노동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임금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등 인건비가 싼 나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나서죠. 80년대에는 1175개이던 현지 해외 법인이 90년대에는 9343개나 늘어났습니다. 한편 과감하게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었던 삼성은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과 256메가 D램을 개발하면서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특히 256메가 D램 성공을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던 경술 국치일인 8월 29일이었는데요. 그만큼 연구진은 일본을 이긴 기쁨을 선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후 이 반도체 하나가 일본의 기술을 압도하며 일본과의 경제 격차를 줄여나가는 선봉장이 된답니다. 1994년은 수출 1천억 달러를 돌파한 해이기도 한데요. 당시 주력 상품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과학, 전기전자 등의 중화학공업, 생산품이었죠. 이 중 반도체가 수출 품목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답니다. 1991년부터 국책연구과제로 지정되었던 CDMA 기술이 199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면서 CDMA 휴대폰도 수출 상품으로 급부상했죠.
특히 93년 조선업에서도 그동안 1위를 굳건히 지켜오던 일본을 제치고 수주량에서 처음으로 세계 1위를 탈환합니다. 한편 1990년대는 공산 진영이 붕괴되고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역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고 무역과 자본시장의 문턱을 크게 낮추었죠. 1996년에는 소위 선진국 그룹이라 불리는 OECD의 회원국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저금리의 해외 자본이 유입되고 기업들도 앞장서서 대출을 받아 여기저기 활발한 투자를 합니다. 대우는 대출로 해외 법인을 396개나 늘리고 미천이 없는 한보철강조차 대통령 아들 등의 뇌물을 주어 5조 원의 대출을 받기도 하죠. 종합금융회사들도 저금리의 단기 외채를 끌어와 동남아시아 등의 고금리의 장기 외채로 빌려주면서 이자 놀이를 했답니다. 하지만 성과가 빈약한 한보철강이 불어나자 자금시장의 돈줄이 막히며 기아와 진로 같은 대형 기업까지 연쇄 부도에 휩싸입니다. 여기에 날벼락 같은 아시아 외환 위기까지 몰아칩니다. 빨리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 상환은 금방 돌아오고 아시아 경제 자체의 불안을 느낀 외국 자본은 빠르게 달러를 떼가 버리죠. 이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급기야 한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IMF는 지원 조건으로 금리 인상, 기업의 강력한 구조 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중상층들은 헐값에 집을 팔고 상당수가 몰락합니다. 이때 대우를 비롯한 16개 그룹이 공중 분해되어 버리고 은행과 금융사가 정리되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줄도산하며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노숙자로 나앉게 됩니다. 그나마 한국은 금모으기 운동과 수출 급증, 기업의 부실 감사 방지 정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경기를 회복했고 3년 만에 가장 먼저 IMF 관리 체제에서 탈출하게 된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끝없이 부풀어 오르던 버블이 꺼지면서 하만에 육박했던 니케이 주가는 2년 만에 15,000으로 떨어졌습니다. 땅값 또한 반토막이 났고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충격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자본도 많고 승승장구하는 기업도 많아서 경기가 좋아지면 금방 회복될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에 서둘러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는 대신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상환을 연기해 주거나 추가 대출을 해주어 살아남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무려 73조엔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요도 없는 대교와 고속도로를 늘리는 것이었고 퇴출되어야 할 부실 건설업체를 오히려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나 투자에 쓰라고 투입된 돈들도 오히려 부채를 줄이는데 소진되어 버렸답니다. 좀비 기업들이 끈질기게 역명하며 경제의 효율성이 계속 떨어져가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까지 감소해버립니다. 이는 소비와 생산의 중추 세력이 확 줄어든 것으로 경기 침체 상황을 더욱 장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IMF의 지원을 받아야 했고 일본 기업들도 해외 자산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죠. 1997년 10월 산요 증권을 시작으로 홋카이도 타쿠조쿠, 은행, 야마이치 증권 등 금융권도 줄줄이 무너집니다. 많은 공공투자와 처방에도 끝내 버블을 충분히 걷어내지 못한 이 시기를 매년 제로에 가까운 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에 내몰린 이 시기를 우리는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답니다. (2000년대) IT 코리아와 추월의 시대 vs 잃어버린 20년. 한국의 IT 코리아와 추월의 시대. 1990년대 윈도우즈 95가 출시되고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세계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듭니다. 한국 역시 CDMA 기술이 199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면서 이미 이동통신 시장의 기술 선진국으로 부상했지요. CDMA 휴대폰을 시작으로 휴대폰 강국의 발판도 마련되었고요. 1998년에는 블루넷을 필두로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열었으며 2002년에는 전자정부까지 출범했답니다. 한국의 2000년대는 그렇게 이미 준비된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IT 강국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C제품이 개발되고 이듬해의 위성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도 각각 표준으로 채택해 상용화했답니다. IT 산업은 빠르게 한국 경제의 중추로 자리 잡아갔으며 2006년에 이미 한국 GDP의 33%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IMF의 깐깐한 조건들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글로벌 체질로 업그레이드됩니다. 특히 삼성은 2005년부터 브랜드 가치에서 소니를 앞지르며 세계 22위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삼성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TV에서도 2006년부터 소니를 앞질러 1위에 등극하는데요. 2010년부터는 LG전자도 소니를 추월해 2위가 됩니다. 한국의 문화산업도 기지개를 펴니다. 살인의 추억, 비나 올드보이 등 오래 기억에 남는 명작들이 탄생했으며 겨울연가 등 드라마 한류가 사랑받기 시작합니다.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 기업과 JYP, YG, SM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대중문화 기업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한국 콘텐츠 산업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참고로 2009년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이 되었는데요. 이로써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입장이 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보이즈 및 총리의 구조개혁 등으로 일본은 2000년대 중반이 돼서야 버블 때 발생한 은행의 불량 채권이 마무리되고 대기업도 실적이 개선됩니다. 성장률도 2% 내외로 유지됐으며 니케이 주가도 상승하기 시작했죠. 실업률도 4% 내외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IT 시대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과 각종 적용 능력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내며 뒤처졌고 오늘날까지도 우편과 팩스, 도장을 찍는 관행을 고수하고 있을 정도이지요. 또한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 부양책과 복지 정책을 대폭 늘려왔는데요. 이에 국채가 GDP 대비 150%를 넘어서며 국가 부채 세계 1위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본 내의 부채여서 위태롭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외국에게 빌려준 돈도 많아서 외국에서 받을 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게다가 일본은 아사히 클래스 등 재료 부품 산업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요. 한편 불황을 기반으로 성장한 산업들도 눈에 띕니다. 저가 디자인 의류, 유니클로나, 세계샵, 다이소, 천엔 미용실, 퓨리하우스가 그 좋은 예이지요. 이들은 일본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랍니다. 이렇게 일본 경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잠깐 희망을 보았지만 큰 진전은 없었고 여기에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버티게 위축되어 버립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과 유럽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자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의 해외 유출이 증가했으며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빠르게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2010년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떨어졌고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섭니다. 그렇게 2000년대 초 희망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만 것입니다. 2010년대 이후 대약진 시대와 팬데믹 vs 아베노믹스. 한국의 대약진 시대와 팬데믹. 2012년 마침내 일본의 디램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엘피다는 삼성전자와 대적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을 하나로 합친 일본 디램 반도체 기업입니다. 하지만 당시 삼성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압도적인 파산 공세에 밀려 끝내 파산하고 일본의 디램 업체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되죠. 결국 한국 반도체의 지위는 더욱 견고해졌고 일본의 추적은 완전히 봉쇄되어 버립니다. 한국은 서브프라임 위기도 6.8% 성장과 함께 비교적 쉽게 극복했습니다. 환율이 올라 수출에 용이해졌고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역시 주변국의 위기 속에서 더 용이하게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엎치락뒤치락하던 한일의 국가 경쟁력은 2019년부터 한국이 확연히 앞서기 시작했으며 제조업 경쟁력 지수도 2018년 한국이 3위로 5위가 된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2015년 한국의 평균 임금도 4만 달러로 일본을 추월했으며 국민들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구매력 지수 또한 2018년 한국이 앞서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에 맹렬한 속도로 퍼진 팬데믹으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고 국가 간 교류마저 차단되었죠.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나마 한국은 가장 과학적인 방역을 했다는 부러움을 받으며 선전합니다. 물론 그러한 성과 뒤에는 정부와 방역 당국의 원칙적인 대응 이외에도 그동안 한국 산업이 이룩한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기반이 한몫했답니다. 확진자 동선 추적에서 격리자 관리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시스템화되었으며 재난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까지 완전 자동화된 전국 네트워크에 의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반은 한국 문화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방탄소년단의 대중적 인기입니다. 이들은 발달된 유튜브와 SNS 기반위에서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그룹으로 급부상합니다. K-팝이 가진 매력과 발달된 모바일 및 인터넷 기반에서 형성된 문화적 특성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2020년대에 들어서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다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의 고금리 정책 등이 밀려오면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고금리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해 있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 서브프라임 이후 민주당이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집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 제대로 된 활약 한번 해보지 못하고 실각하고 말지요. 그리고 2012년 12월 바로 이때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며 총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베노믹스는 먼저 일본 정부가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저렴해진 상품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동적 재정 정책을 내세워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졌다는 인상을 많이 심어주기도 했죠.
세 번째로 민간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성장 전략도 제시합니다. 이는 아베가 내세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다가가는 조치로서 법인세를 내려주고 국가 전략 특별구역을 제정해 빠르게 권리적거리는 규제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노동 조건이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기업에 도움이 되게 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베노믹스를 실현하는 구체적 전략을 세계의 화살이라고 부른답니다. 첫기엔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보였지만 의외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며 5년 후 2017년에는 니케이 지수가 버블 붕괴 후 최초로 24,000을 달성하게 됩니다. 수출이 상승하고 외국인 주식 투자도 늘었죠. 실업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취업시장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이때의 젊은이들이 아베가 최장수 총리가 되는데 견고한 지지 세력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를 실패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답니다. 정부 부채는 234%로 크게 늘었지만 성장률은 1.7%밖에 이르지 못했으며 자주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죠. 비정규직도 40%에 육박하고 있고 낮은 실업률은 아베노믹스 이전부터 이미 낮아지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금이 정체되어 1997년 수준밖에 안 되고 수입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만 커졌다고 합니다. 기업은 윤택해졌지만 서민들은 오히려 더 살기 힘들어진 것이죠. 심지어 값싼 엔화가 중국 경제 개발에 유용한 자금으로 작용해 중국 경제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전 세계가 팬데믹에 휩싸이는데요. 이때 일본은 매우 미흡하게 대처함으로써 도쿄 올림픽과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물가가 급상승하며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시대가 시작됐지만 일본은 여전히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내리고 있답니다. 20년 만에 20% 떨어지며 130엔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엔화가 너무 싸져서 순대의 자산이 감소되고 엔화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약화되면서 엔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달러의 버금가는 안전 자산이었던 엔화가 폭락하면서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고 반대로 원유나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아져 수출을 해도 적자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생필품 가격까지 계속 뛰고 있으니 수출도 생활도 폭락해가는 수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30년이 되었으며 일본의 선진국 탈락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상으로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이후 한국이 맹추격하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